안녕하세요. KWMA 정용구 선교사입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자리에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오늘 또 짧은 시간이지만 미래 한국 선교 어떻게 개발 또 준비해야 될지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먼저 제가 나눠드린 인쇄물 꼭 참고해 주시고요. 그 인쇄물에 주석을 많이 달았어요. 그래서 강의 중에 좀 놓치거나 또 다시 이렇게 되새겨서 볼 수 있도록 그 유튜브 주소 자료 잘 넣었으니까 그거 잘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한번 개요로 쭉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시면서 또 질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러 학교들을 많이 다녔는데 그 합동신학대학원의 질문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잘 질문해 주시면 답을 하는 저에게도 도움이 되고 또 여러분에게도 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저는 이제 그 지금 KWMA의 협동 총무로 또 사역을 하고 있고 미래 한국 선교 개발 센터장으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예장 통합 측 이제 선교사로 인도에 사역을 좀 했었었고요. 인도에서 이제 델리 한인 장로교회를 이제 개척을 해서 성도들과 선교적 한인교회로 인도 선교사님들과 인도 선교를 섬기다가 안타깝게도 이제 2017년에 비자 거부가 돼서 이제 한국으로 돌아오게 됐죠. 그런 상황에 이제 놓여 있는데 저에 대한 내용은 여기 이제 초 페이지에 현재 전에 있었던 거 제가 뭘 공부했는지 이런 것들은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잘 살펴보시면 되겠고요. 이제 최근에 일들은 이제 좀 방송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KWMA에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선교사님들을 위한 방송을 좀 많이 해야 된다. 전 세계에 있는 선교사님들에게 방송을 좀 해야 된다. 그래서 갑자기 막 방송 총괄도 하고 어쨌든 기획도 하고 시나리오도 쓰고 출연도 섭외도 하고 편집도 하다가 또 이렇게 방송국 직원들 또 PD하고도 얘기도 하고 또 이제 최근에는 이제 구티비에 계속 이렇게 선교사에 대한 칼럼을 계속 쓰고 있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또 여러분과 이렇게 교제하면서 여러분 좀 배워 나가면서 젊은 여러분들의 얘기를 좀 많이 듣고 싶습니다. 저는 이제 이번에 강의를 준비할 때 네 가지 신대원생들의 미래 선교, 코로나19 이후 미래 전망, 코로나19 미래 선교 전망, 그 다음에 제가 하고 있는 미래 선교를 위한 R&D 사역이 뭔지 이렇게 네 파트로 주로 구성이 됐는데 여러분 눈높이에서 좀 얘기를 했어요. 뭐 미래가 어떻고 이런 얘기는 다 인터넷이나 유튜브나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과연 학교 다닐 때 아니면 졸업하고 어떻게 될지를 조금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 입장에서 미래를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먼 미래 말고 짧은 미래, 1년, 1년 후를 한번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아마 1년 후 전에는 아마 지금 포스트 코비드 19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은 위드 코로나, 위드 코로나 안에서 되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죠. 아마 이 시기에는 지금 되어지는 얘기들이 많이 있지만 방송에 대한 얘기들이 좀 많이 되어지고 있죠. 그래서 선교사들이 좀 디지털화 돼야 된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방송들 얘기도 많이 하고 또 준비를 많이 합니다. 여러분 이제 단기 선교 같은 경우도 이제 여러분 전도사님들이면 많이 인솔해서 가셔야 되는데 단기 선교도 이제 인솔할 시간이 많이 없어졌죠. 코로나가 내년 가을이 되어야 된다. 좀 이런 얘기가 있는데 당분간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을 이제 연구를 했죠. 보통 이제 예를 들면 이제 그 사진에 보면은 여기에 그 아프리카 한 지역에 그 우리가 못 보던 기계인데 이거는 그 나라에 맞는 기계예요. 정수기 같은 거를 이렇게 하는 그런 기구들인데 적정 기술이라고 그러죠. 고급 기술이 아니라 그 나라에 맞는 적정 기술. 근데 이제 선교주가 지금 굉장히 교육이 어려워졌고 많이들 힘들어지기 때문에 이런 교육의 필요가 많을 것 같아요. 먹고 살아가는 것보다는 먹고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미래를 걱정하는 그 현지인들은 이 교육에 대한 콘텐츠가 많이 필요할 것 같았고 그리고 이런 교육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뭘까를 고민했는데 이제 저희가 이제 적정 교육이라고 하는 프로그램들을 저희가 이제 생각을 했었고
단기 선교가 옛날에는 공연 위주였는데 지금은 이제 공연 위주보다는 우리가 디지털 플랫폼으로 그 탭을 가지고 가서 패드를 가져가서 교육 콘텐츠를 넣고 그 탭을 교육을 할 수 있도록 그 퍼실리테이터, 촉진자 역할을 해주는 교육을 하면서 그 현장에 있는 사람들 옛날에는 뭐 단기 선교팀 노출하면 안 된다, 뭐 SNS 하면 안 된다, 페이스북 올리면 안 된다 그랬는데 요즘엔 또 거꾸로 우리의 삶을 좀 보여주는 거죠. 뭐 방탄소년단이 이번에 빌보드 탑 100에 2주 올랐다. 뭐 한국 사람이다. K 방역이 잘 된다. 한국에 또 많은 또 교회 다니는 사람들 얘기, 선교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또 한국이 좋은 걸 갖고 잘 나가고 있는데 이 한국에 있는 우리 젊은 청년들이나 우리 전도사님들이 이런 교육의 콘텐츠를 갖고 있구나. 그래서 이걸 노출을 해주다가 또 때가 되면 한번 가보는 뭐 이러한 시대가 이제 앞으로는 이제 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아요. 특별히 저희 이제 KWMA에서도 갑자기 이제 방송 일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 얘기를 많이 들어보니까 이제 선교사님들이 방송이라고 하는 콘텐츠를 잘 준비를 해야 되는 시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너도 나도 할 거 없이 다 유튜버가 되는 이런 시기가 돼 있는데 저희도 이제 방송을 저번까지만 해도 방송 장비를 어떻게 하고 프로그램을 뭘 하고 편집을 뭘 하고 뭐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이제 작가나 또 아나운서나 PD들을 하고도 이제 방송을 계획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방송을 그냥 눌러놓고 찍는 게 아니라 좋은 프로그램을 기획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기획을 할 수 있도록 기획도 만들고 또 현지인이 또 찍는 거 촬영하는 것도 좋겠지만 아나운서 하고 싶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아나운서 할 수 있도록 아나운서 스쿨 같은 것들로 저희가 이제 방송으로 만들어서 준비를 해주는 이 일들을 준비를 하고 있죠. 그런 모습들이 이제 방송이 있고 KWMA에서 이제 미래 선교를 위해서 우리 선교사님들 28,000명을 위해서 포럼, 특강, 그다음에 토크쇼, 다큐 요거를 해서 여기 밑에 보시면 주소 있죠? KWMA ORG COVID-19 미니스트리 이렇게 있는데 홈페이지 오시면 빨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미니 포럼, 뭐 특강, 다자매를 여러분들이 이제 참여하실 수 있으니까 그동안 찍었던 방송들을 잘 참고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또 하나 이제 우리가 직면하게 될 앞으로 1년은 선교사님들이 좀 많이 들어와 계시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28,000여 명의 선교사님에다가 MK가 18,656명인데 안식년 선교사가 보통 한 단체의 5%라고 해서 한 1,400명, 또 60세 이상의 은퇴 선교사가 16%, 매년 820명의 은퇴 선교사들이 나온다라고 하는 통계가 있고 최근 2, 3년 동안에 인도 선교사, 중국 선교사 많이 또 철수를 했죠. 어느 그 교단에서 한번 선교사가 되려면 얼마가 드는가 비용 산출을 한번 해봤었어요. 그래서 뭐 공부하는 거, 신학 공부하는 거, 뭐 사역하는 거, 선교 훈련 받는 거, 또 답사 갔다고 했더니 1인당 한 2억 정도 비용이 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정말 이 많은 선교사님들이 현장에서 일을 하지 못하고 많이 들어와 있죠. KWM에서 앙케이트를 조사했어요. 코로나 이후에. 그랬더니 지난 4월에는 한 20% 선교사님이 왔지만 지금은 한 30%, 40%까지 많은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와 있고 언제 돌아갈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전도사님들 주변에도 이런 선교사님들이 많이 이제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을 하시면서 그분들하고 스터디도 하든지 또 질문을 하든지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또 그분들에게는 재교육이 필요하지만 또 선교지를 갈 여러분들에게는 그분들이 현장에서 또 조금 대면하면서 가르쳐 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생길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신대원을 이제 졸업하고 이제 어떻게 갈 건가? 이제 3가지 정도가 이제 있어요. 내가 어떻게 할 건지 요 부분을 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내가 일단 신대원을 왔다는 것 자체는 그냥 막연하게 뭐 취미 활동으로 신학을 공부하는 게 아니라 신대원 졸업생들 대부분은 이제 목회자가 되려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다른 뭐 기독교 기관으로 갈 수 있겠지만 그런데 그러면 교단에 속해서 목회자가 되는 교단 신학교의 학생이라면 그 교단의 선교 정책을 정확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교단의 선교 정책을 알고 교단의 선교 정책이 뭘 필요로 하는지를 잘 알고 준비를 해놔야 되는 거죠. 보통 이제 그거 없이 그냥 뭐 전임 전도사 하다가 강도사 하다가
부목사 하다가 또 뭐 하다가 선교사 나가려고 그랬는데 선교 훈련을 못 받아갖고 이게 또 받으려면 1년이 기다려지고 막 이런 경우도 많이 있어요. 또 이제 저는 통합청 목사인데 또 합신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부인 선교사님도 이제 똑같이 훈련을 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이걸 놓쳐가지고 또 부인 때문에 또 못 받고 1년, 2년 하다가 또 시기에 놓치면 이게 참 애매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합신의 총회 세계 선교회에서 어떤 정책을 갖고 있는지 여러분 이제 이번 한 10주 되는 커리큘럼 제가 보니까 그 김충환 선교사님도 얘기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많이 그런 부분을 얘기해 주실 것 같아서 그 부분은 좀 넘어가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목사가 되고 목회자가 되는 가정으로서 우리가 이 선교를 참여하는 거 이거를 잘 밟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잘 놓쳐야 됩니다. 특별히 이제 복무 규정, 운영 규정 이런 것들을 좀 한번 잘 읽어보면서 내가 선교사로서 뭘 필요로 하는지 현장에 또 가면 현지 선교회도 있고 여러 조직들이 있는데 이거를 좀 숙지를 해보고 사실은 좀 건면해드리고 싶은 것은 전도사님이 이렇게 일을 하실 때는 교단 본부 선교사나 또 저희 같은 KWM이나 이쪽에 인턴으로 좀 오셔서 짧게 뭐 일주일에 한 번이라든지 한 달이라도 이렇게 좀 본부 경험을 하고 가시면 나중에 어려움이 많이 없을 것 같아요. 저도 인도 선교 나가기 전에 한 3년 정도를 본부 선교사를 지내고 나갔었는데 현장에서 실수할 것들을 많이 이렇게 찾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다가올 미래에 이런 부분을 좀 건면을 좀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제 목사가 아니면 신대원 졸업하고 내가 목사 아니라면 뭘까? 그러면 이제 이런 경우가 있겠죠. 뭐 선교 기관에 있든지 또 본부 선교사를 하든지 NGO 단체를 하든지 정부 프로젝트라든지 국제 단체라든지 선교 기업, 뭐 해외 기업. 요새 이제 코로나 이후에는 동선 감시 때문에 선교사의 노출 경로가 굉장히 이제 많이 조심해야 될 시기가 됐죠. 목사로서 갈 수 있는 나라들이 쉽지 않고 그러다 보면 직업이나 기술이나 사업을 갖고 이렇게 현장에 가는 경우도 많이 있죠. 지난해 이제 장신대에서 그 특별한 강의를 부탁을 했어요. 저한테 선교사가 아닌 모습으로 선교지에 어떻게 갈 수 있나요? 강의를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여러 이제 해외에 다른 방법으로 갈 수 있는 길들을 강의를 한 적이 있었는데 여러 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부분을 좀 준비하신다면은 졸업과 함께 정부 프로그램도 많이 있고 또 NGO 프로그램도 있기 때문에 잘 한번 참여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예, 한인교회도 물론 중요한 기회가 또 있는데 한인교회와 연결하는 것도 좋은 기회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이제 신대원 졸업하면 이제 부교역자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부교역자로서 선교 사역을 하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부교역자로서 선교 사역을 하는 것은 여러분 이제 저기 쭉 나와 있는 것처럼 여러 가지 일들을 할 수 있죠. 뭐 단기 선교를 한번 갔다 올 수 있다든지 선교사님들이 오시면 그분을 뭐 안식간에 모시다 드리고 케어를 하는 일들을 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그 서역하는 교회의 선교 동력을 개발하는. 저는 이제 뭐 좀 큰 교회도 있었고 중형 교회도 있었고 작은 교회도 있었고 지금은 이제 다문화 교회 이렇게 사역을 경험하고 있는데요. 각 교회마다 하나님이 주신 선교의 동력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동력들을 여러분이 잘 발견해서 어떻게 그 교회가 선교적으로 갈 수 있는지를 여러분이 고민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여러분이 나중에 이제 담임 목사가 될 때 선교적 교회로 선교적 하나님의 사역자로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특별히 이제 좀 바라기는 선교사님들을 좀 많이 만나셨으면 좋겠어요. 부교육자로 생활할 때. 그래서 식사도 좀 초대하시고 차도 내면서 선교사님들하고 막 2-3시간씩 선교사님 현장이 좀 궁금해요. 선교사님 저희 좀 같이 얘기해 줄 수 있어요. 선교사님 꼭 부부를 같이 부르는 게 좋습니다. 일방적으로 한쪽 얘기만 하는 게 아니라 가정 얘기도 해주고 전반적인 얘기를 해주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들어보고 그 나라를 이렇게 경험할 수 있고 또 단기 선교를 갈 수 있으면 좀 많이 좀 가셔도 좋겠고 저는 이제 해외에 나가는 거는 제한되기 때문에 옛날부터 했던 게 뭐 테마 세계 여행이라든지 뭐 걸어서 세계 여행 이런 프로그램들 많이 봤고 요새는 뭐 유튜브 켜놓으면 거기 내가 뭐 이탈리아의 뭐 그 소렌토의 어떤 거리 치면 다 나오고 중국의 무슨 거리 뭐 우르무치의 거리 그러면 다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얘기를 좀 듣고 그 화면을 좀 잘 보고 연동을 시키면 웬만한 곳 가지 않아도 정보들이 어쩌면 더 많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잘 보고 그리고 이제 선교를 내가 가고 싶은 곳에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곳에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마음에 주신 곳들이 있다면 그곳에 잘 봐야 되는 거죠. 저는 이제 인도에 있었는데 인도에 보니까 이제 제가 있던 지역은 이제 구루가온이라고 신도시예요. 여기는 이제 한국 사람들이 서울에 막 직장 얻으러 가는 것처럼 옛날에 막 서울로 가면 된다라는 것 같은 느낌으로 많은 인도 사람 청년들이 많이 오는 지역이에요. 그럼 이 지역에서는 청년들을 위한 뭐 한글 교실을 통해서 한글을 알려주고 그들에게 한인 기업을 연결해 준다든지 또 그러면서 뭐 한인 신우회를 만든다든지 이런 조직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걸 조사를 안 하고 뭐 인도 사람들은 우리가 비즈니스를 해야 되니까 뭐 커피숍을 해야 된다. 물론 커피숍을 잘 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인도는 커피 안 먹거든요. 그 짜이라 그래갖고 밀크티를 마시는데 이렇게 좀 밀크티를 마셔? 이렇게 당황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인도는 농업국가거든요. 또 한편으로 농업국가에 대한 어떤 준비를 하려면 뭘 해야 될까? 제가 인도네시아 선교사님들이 그 임업을 하시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 보르네오 섬에서 임업에 대한 거. 그래서 야, 임업은 비자가 잘 나올 수 있겠다. 왜냐하면 나무 한번 기르는데 뭐 8년, 10년 이렇게 걸리니까 나무 한번 기르는 동안에는 뭐라 안 그러겠다. 이런 생각도 많이 해봤는데 각 지역에 대한 연구와 또 경험들을 해보는 시간으로 이제 부교육자 시간을 여러분이 잘 사용하고 내가 뭘 할 수 있는지 다양하게 경험하는 것도 필요한 거죠. 그리고 저는 이제 실제로 이제 이렇게 경험한 것들, 특별히 그 선교하는 교회에 대한 저는 선교사를 돕는 데 비전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로서 어떻게 선교사를 도울지를 늘 고민을 했었는데 제가 부교육자 시절에 이제 두바이 한인교회를 방문했었죠. 근데 여기가 교회가 정말 그 중동 아프리카에 있는 선교사님들이 많이 돕는 걸 보면서 제가 도전이 받았고 제가 실제로 담임 목사 사역을 했을 때는 인도에서 정말 두바이 한인교회 같은 모델로 선교적 한인교회로 선교사님을 돕는 걸 계획을 했었죠. 그러니까 여러분 부교육자 때 경험하는 것들 하나하나가 선교를 가기 위한 한 단계 한 단계라고 생각하시면서 여러분의 미래를 잘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여러분 1년 또 이제 앞으로 신대원 졸업 후에 얘기를 했는데 이제 조금 더 미래 얘기를 더 해보겠습니다. 코로나의 어떤 시대를 우리가 직면하면서 뭐 비포 코로나, 애프터 코로나 할 정도로 모든 것이 다 리세팅이 되는 이 시기를 살고 있는데 어둡죠. 저희 이제 KWMA에서는 지난 3월, 4월부터 지금 선교사님들이 1월 21일에 저희가 중국에서 온 사람이 첫 확진자가 된 이후에 2월, 3월은 저희 뭐 아무것도 못한 것 같아요. 다들 그냥 다 멍하게 좀 뭐하지 이렇게 지내다가 점점 속도가 올라가고 뭐 신천지 때문에 막 많이 올라가서 그때 뭐 선교계나 교계 아무것도 못했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이제 4월부터 조금 이제 스멀스멀 뭔가를 하나씩 이야기를 했었었는데 저희 KWMA에서도 이제 4월에 이렇게 준비를 했었죠. 그래서 코로나 시대에 내부적, 여러분 잘 안 보이실 거예요 아마. 근데 대충만 들으시면 내부적인 변화는 뭐가 있을까? 그래서 교회 생활은 뭐가 변할지, 선교 생활은 뭐가 변할지, 또 외부 생활은 뭐가 있을지, 또 외부에는 뭐 교육이나 경제, 뭐 국가, 사회, 기술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변화될지를 저희가 브레인스토밍을 해서 이렇게 마인드맵으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걸 하나하나씩 정리를 해서 선교사님들이 어떻게 가야 될지를 이제 하나씩 이야기를 했는데요. 먼저 이제 여러 전망들이 많이 있어요. 저도 이제 지금 자료가 한 150에서 200페이지 정도 계속 이제 분석하고 매주 이제 뉴스들을 듣고 또 저널이나 이런 거 참조해 보면 이제는 이제 코로나에 대한 게 이제 어느 정도 쭉 이제 어떻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게 감이 잡혀 있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그것도 사실은 좀 약간 웃기는 얘기죠. 왜냐하면 그렇게 잘 얘기하는 사람들이라면 1월 달에 이전에 코로나에 대한 대비를 많이 했어야 되는데 그런 거 하나도 대비 안 하고 똑같이 그냥 얘기를 해서 전해주었던 것 뿐인데 그래도 이제 어느 정도 이 미래 전망에 대해서는 몇 가지 틀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 가지 많이 있겠지만 저는 한 6가지 정도 중요한 것만 좀 여러분하고 얘기를 나눠서 그 부분을 좀 선교적 관점으로 전복을 시키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코로나 시대 때 제일 그 사람들이 많이 했던 얘기가 이제 우리나라는 아니겠지만 미국 같은 경우에는 피자나 한 판 시키자 이 얘기를 많이 했다는 거예요. 집에 있으니까 집콕 생활에 지금 뭐 들어보니까 그 이케아도 얼마 전에 가보니까 뭐 가구 사려고 사람들이 막 엄청 많이 몰렸어요.
요새 의자 장사가 그렇게 잘 된대요. 사람들이 오래 앉아 있으니까 의자를 많이 바꾸려고 그러나 봐요. 근데 사람들 생각에 피자헛은 옛날에도 굉장히 맛있었어요. 피자헛은 막 앉아 있는 것도 좋고 맛도 있고 좋았는데 10년 전만 해도 도미노 피자는 안 먹었어요. 도미노 피자를 먹으면 종이 씹는 것 같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10년 전부터 도미노 피자는 이거를 대비하기 위해서 시스템을 다 바꿨습니다. 피자는 IT다. 뭐 가구는 침대는 과학입니다. 뭐 이런 것처럼 피자는 IT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CEO들이 생각을 바꿨다는 거예요. 딜리버리 시스템을 만들었고 주문하기 편한 그 어플을 개발을 했고 전날 주문한 거 또 시키면 쉽게 아주 간편하게 주문할 수 있는 디지털 시스템을 만들었는데 이번 코로나 때 피자헛의 매출이 제가 자료를 정확하게 거기 신문에 나온 거 보니까 65% 매출이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어마어마한 거죠. 그 코로나 특혜를 입은 3대 기업 중에 하나가 도미노 피자라고 하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많은 또 효과를 미국에서는 봤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많은 그 기사나 내용들을 봐도 디지털화가 가속화됐다. 4차 산업혁명이 가속화됐다라고 하는 얘기가 코로나 시대 때 이야기해주는 주요 핵심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재택근무가 도화선이 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집에서 있는 거죠. 보니까 이제 집도 구조를 이렇게 바꿔요. 요새 그 텔레비 보면은 그 집을 정리해주는 신박한 정리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이제 뜨고 있어요. 집을 정리해서 공간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애들 공부방도 만들어주고 유튜브 촬영하는 데도 만들어주고 뭐 집안에서 그 홈 트레이닝을 할 수 있는 운동기구도 만들고 그리고 집을 지금 만드는 건축회사는 집 안에 아예 사무실을 이렇게 넣어서 만드는 구조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대형 회사들이 주 5일째 근무보다는 주 4일째나 주 3일째로 지금 전환을 하고 있는 시스템을 가고 있다는 거죠. 이거는 우리 선교계나 우리 전도사님들이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앞으로 이런 시스템이 되는 것. 교육도 이렇게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시스템이 많이 바뀔 거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생활 패턴이 바뀌는 거죠. 집에 많이 있고 집안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아지는 시기가 되기 때문에 이 시기에 우리가 어떻게 그들에게 다가가서 복음을 전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선교적 관점에서 이거는 한국에 있든 선교지에 있든 우리가 같이 고민해야 됩니다. 집 바깥에 있는 사람보다 집 안에 있다. 집 안에 텔레비전, 노트북, 인터넷을 갖고 있다. 그렇다면 그 플랫폼을 이용해서 우리가 선교의 접촉점을 잡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미래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신대원에서도 이 디지털이나 미디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강의들은 조금 선택보다는 필수로 많이 준비가 되어져야지만 앞으로 향후 선교를 잘 준비를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예측하는 것은 건강이나 이제 이런 디지털 헬스케어, 원격 진료, 바이오 공학의 성장이 되겠죠. 아무래도 건강에 대한 타격이 많았고 지금도 뭐 백신이 안 나오고 치료약도 안 나오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뭐 분위기상으로는 그런 약들이 개발돼도 우리 한국의 그 기술로는 아직 치료약이나 백신은 조금 부족하지만 국제적으로 보는 의미가 있는 게 뭐냐 하면 그 약이 개발되면 그 약을 생산하는 거는 한국에서 하는 게 좋겠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빌 게이츠나 이런 분들도 우리나라에 많은 투자를 하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을 보고 있는데요. 아마 이런 스마트 산업 생태계가 있다 그러죠. 그래서 누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석유가 굉장히 중요한 자원이었는데 이제 우리나라의 금수강산이 석유보다 더 중요한 자원이 될 수도 있다. 뭐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고 그런 집이나 여행이나 이런 트렌드들이 공기 좋고 몸이 건강할 수 있는 그래서 모든 것이 건강과 위생에 맞춰서 되어지는 그런 사회로 변화될 것이다 라고 하는데 저도 이제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은 이 자율주행 모드 차량은 사실은 코로나 이전에 제일 주목받던 부분이었습니다. 그 핸드폰을 만드는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핸드폰은 이제 더 이상 발달할 기술이 없다라고 하는 얘기를 한대요. 더 이상 뽑아먹을 기술이 없다는 거예요. 뭐 이제 폴더폰 나오고 했는데 뭐 게임 하는 사람들이 있겠지만 대부분 또 그렇진 않죠. 이제는 뭐 그 여러 아프리카나 또 오지에 가도 많은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다 들고 다니고 있는데 이 기술로 이제 할 수 있는 게 이제 거의 다 찾고
그래서 신세대 사람들, 다음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그 산업 먹거리를 보는 게 이 자율주행 모드 차량이었어요. 사실은 근데 저는 또 선교사였기 때문에 자율주행 모드 차량이라고 그러면 그냥 목적지에서 목적지까지 가는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돈 버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하더라고요. 목적지에서 목적지까지 운전을 안 하고 가니까 그 시간에 뭘 할 거냐, 그 안에 뭐 누워서 잘 거냐, 영화를 볼 거냐, 게임을 할 거냐, 마사지기를 넣을 거냐, 그러면서 그 전 세계의 그 전자시장에서 제일 이슈가 뭐냐면 이 자율주행 모드 차량 안에 집을 집어넣는 거를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차도 커질 거고 또 새로운 어떤 시스템들, 아마 차 안에서 회의하는 것도 아마 될지도 모르겠어요. 그런 요새 뭐 차박 캠프, 그래서 뭐 차를 개조하는 뭐 업체가 굉장히 잘 된다고 그러잖아요. 어쨌든 그런 물리적인 개조뿐만 아니라 이런 자율주행 모드 차량이 앞으로 이제 미래에는 또 우리의 어떤 생업이나 상황들이 바뀌는 거죠. 저도 인도에 있었지만 핸드폰 공장이 하나 생기면 핸드폰 공장 하나에 협력업체들이 많이 생겨요. 그러면 또 그 업체 중심으로 또 뭐 한인들도 오고 많이 오면은 또 또 한인교회가 생기고 또 이런 일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런 어떤 생산 기반들이 이제 미래 생산 기반으로 이제 자율주행 모드 차량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코로나 시대에 또 이제 예상하는 미래에 대한 모습 중에 하나는, 이번에 코로나 전에는 국가들은 연대를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EU도 연합을 하고 뭐 여러 가지 뭐 국가 간의 연합 기구들이 많았죠. 그래서 뭐 지금 미국도 지금 중국에 대한 그 견제 세력을 위해서 그 인도, 호주, 한국, 일본을 뭐 나토처럼 이렇게 묶는 연합 이런 개념을 하고, 이 연합이 다 되는 줄 알았었어요. 근데 코로나를 경험하면서 우리가 연합이 안 되는 걸 봤습니다. 왜냐하면 뭐 마스크가 이렇게 넘어오는데 그걸 뭐 어느 나라에서 뺏어가는 얘기도 들었고, 지금 백신이나 치료제나 이런 것도 어느 나라가 강대국이 가로채려고 하는 것도 있고, 국경이 봉쇄돼 버리니까 식량이나 먹을 게 지금 뭐 수입 수출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국 안에서 이런 걸 딱 만들어 놔야 되는 거를 이제 기반으로 하는 사업들이 많이 될 거고, 또 지방자치제나 이렇게 분권화가 많이 이렇게 활성화됐던 반면에 코로나 이후에는 중앙정부가 굉장히 힘을 많이 가지죠. 그래서 아무래도 비상사태다, 그래서 뭘 해야 된다. 그래서 코로나 이후에 월스트리트 저널이나 여러 내용들의 전문가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국가의 어떤 중앙정부 시스템이 강화가 될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 이건 이제 선교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그렇다면 선교계에서도 지난 우리 4월부터 KWMA 세계선교협의회에서도 그 화상으로 많은 선교사님들 얘기를 이렇게 들어보면은, 많은 선교사님들 얘기가 뭐냐면 이제 막 분산해서 뭐 좀 만들지 말고 좀 몰아서 KWMA에서 한 방향으로 한눈에 다 볼 수 있게 뭘 좀 이렇게 만들어주고, 이 말 저 말 하지 말고 좀 이렇게 같이 할 수 있는 뭘 좀 해달라는 얘기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교단 선교부라든지 또 선교단체라든지 또 어떤 본부의 역할이 또 중요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걸 예측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도 이런 흐름들, 중요한 정보나 또 이런 시스템들이 또 많이 변화가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교육 시스템이 많이 바뀌겠다. 지금 뭐 한국도 지금 이제 저도 주일날에는 이제 청소년 아이들을 이제 섬기는데, 걔네들 얘기 들어보면요, 뭐 진짜 너무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뭐 코로나 블루가 아니고 블랙인 것 같아요. 얘기해도 답도 없고, 뛰어놀고 싶은데 막 그 인터넷 수업 듣는데 어떤 집에 막 그 형제가 있는데 뭐 데스크탑은 큰형이 쓰고 작은 건 노트북은 둘째가, 뭐 셋째는 스마트폰으로 쓰는데 뭐 와이파이 뭐 그것도 막 좀 어쩌고저쩌고 힘들고, 또 어떤 경우에는 뭐 조용히 해야 되고 신경이 날카서 서 있고 막 그런 것 같아요. 인터넷 환경이 괜찮다라고 하는 우리나라도 교육이 어려워요. 학교 가도 잘 안 되고. 근데 이제 교육에 대한 거는 지금 선교지도 뭐 많이 무너졌죠. 이번에 코로나가 보여준 것 중에 하나는 그 선진국들이 많이 무너졌죠. 미국, 일본, 유럽들이 많이 무너졌는데 거기도 지금 대안이 없는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을 이제 온라인 교육이 많이 되어지고, 온라인 교육이 많이 되어지면 이제 보충 수업을 아마 출판 쪽에서 나오는
오프라인의 책들이 많아질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출판 쪽에 좀 일들이 좀 많이 활성화되지 않을까. 뭐 교회 교재라든지 선교 교재라든지 이런 일들이 좀 많이 더 필요하고, 사람들이 이제 방송을 하다가 이제 방송도 한계가 있으니까 이제 그걸 글로 쓰잖아요. 그러니까 글 쓰는 사람도 많고, 글 쓰는 작가들. 요새 그 유튜브 보면은 뭐 강의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강의는 책이나 또 이런 노트가 기반이 돼야 되기 때문에 아마 이런 부분도 많이 있고, 그리고 이제 온라인으로 교육을 하다 보면 이제 피로도가 많이 있죠. 근데 이제 피로도가 있지만 집중력이나 반복을 할 수 있어요. 저도 이제 박사과정 수업을 이렇게 들어가 보면은 이제 반복을 해서 할 수 있어요. 놓친 것도 다시 들었다 볼 수 있고, 또 내일 볼 수 있고, 내일 시간 날 때 볼 수 있고. 그래서 시간보다 질적으로 그런 걸 확인을 하기 때문에, 대학도 4년을 해야 되냐. 대학에 대한 뭐 온라인 기반들이 많죠. 그래서 학점을 온라인으로 따는 것들을 통해서 인수.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우리 전도사님들이 주목해야 될 내용 중에 하나는, 이제 온라인 교육이 정부에서 옛날에는 20%까지 제한이 됐어요. 20% 이상을 온라인 교육하지 말아라 그랬는데, 최근 바뀐 법이 99%까지 이제 온라인으로 할 수 있고, 온라인으로 하면은 학사 석사 학위가 나올 수 있다라고 이제 정부가 발표를 했거든요. 그러면 선교지에도 이제 이런 교육들을 할 수 있는 거죠. 최근에 이제 서울대학교의 흐름을 제가 보고 왔는데, 재밌는 거는 온라인, 그러니까 미국으로 유학을 가던 학생들이 줄어들고 한국으로 유학을 많이 오는 거예요. 서울대학교에 지금 122개국에서 온 학생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나중에 그런 오는 것 안 와도 되면은 온라인으로 해서 온라인 학사 뭐 자격증을 준다. 뭐 인도 같은 경우는 저희는 이제 트윈 시스템이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인도에서 2년 공부하고 1년을 영국 가서 공부하면 졸업장이 영국으로 나오거든요. 뭐 이런 것처럼 현지에 있는 온라인 교육 시스템, 선교 교육 시스템, 선교사들도 굳이 한국에 안 와도 교육을 받을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이 많이 변수가 생기겠죠. 그래서 질을 잘 높이고 또 교육의 효과가 많이 날 수 있는 어떤 시스템들이 개발이 되는 게 이제 미래의 환경의 변화고 추세입니다. 온라인으로 했더니 또 여러분 피곤하시죠? 그래서 저희가 한 35분 정도 이렇게 지금 수업을 했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이제 했던 거, 내가 1년 후에 또 졸업 후에 또 지금 코로나 이후의 환경에 대해서 좀 얘기를 했는데, 이후에 조금 얼마나 하실까요? 5분 쉴까요? 10분 쉴까요? 10분 쉬었다 할까요? 그러면 5시 15분에 나머지 이제 강의 진행하고, 혹시 이제 질문하실 거 있으면 질문 주시고, 또 제가 좀 버벅거려서 질문을 못하면 제가 질문을 이렇게 제가 잘 적어 가지고 가가지고 답을 알아서 여러분들에게 최대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쉬었다가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앞에 내용들을 이제 중심으로 이제 얘기를 한 것을 좀 더 이제 선교적으로 코로나19 이후 미래 선교 전망으로 이제 좀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한 5가지, 뭐 다 얘기할 수 없기 때문에 5가지 정도를 중심으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감시, 추적이 일상이 된다. 이게 진짜 중요한 거죠. 중국의 비자 문제가 심각해져서 철수를 많이 했는데, 종교적인 문제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더 깊게 들어가 보면 중국이 이런 인공지능이나 안면인식 기술 등을 잘 활용을 해서 CCTV로 또 다 감시를 하고 있는 거죠. 다 통제를 하려고, 통제라고 하는 키워드가 있었죠. 그래서 그 키워드에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걸려서 이렇게 사각지대가 되었는데 어려움을 경한 경우도 많이 있었고, 앞으로 이제 코로나는 더 그렇겠죠. 저도 인도에 있을 때는 관광 비자를 갔는데 당신이 관광지 어디로 갈 것이고 그것을 어떤 항공편이나 교통편으로 갈 것이고 어느 호텔에 묵을지를 다 리포트를 써서 내야 되는 시기가 있었어요. 근데 이게 코로나 시대는 더 구체화가 되겠죠. 아마 어쩌면 우리 같이 뭐 어플을 깔아놔서 외국인인데 어디를 가는 거. 외국인이 왜 저런 산간 오지 마을에 왜 들어가지? 가서 누구를 만났지? 어디서 잤지? 막 이런 게 더 이제 구체화적인 질문이 되면서 이제 더 많이 스캐닝 되는 시간이 되겠죠. 그때 9.11 테러, 11년인가요? 9.11 테러 있을 때 이후에 공항의 감시 체계가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보급이 됐죠. 그래서 막 손 들면 막 몸 전체 스캐닝 하는 것처럼 이제 각 개인마다 동선 파악을 얘기를 많이 할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가 이제 KWMA에서 지난 7월 2일에 그 한충희 목사님 유엔에서 차관까지 하셨어요. 유엔에 차석 대사로 이제 가서 근무하셨는데 이 부분을 방송으로 한번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대안이나 준비들이 있었는데 이건 좀 방송을 한번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답을 좀 찾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주택 문제가 이제 아까 심하죠. 그래서 아까 선교사들이 한국에 많이 왔는데 머무는 선교사들이 적지 않은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안식관 같은 경우도 이번에 이제 코로나 때 자가격리 숙소를 구하기가 참 어려웠어요. 그리고 안식관을 이제 동네 주민들이 선교사들이 와서 자가격리 시설을 사용하니까 반대하고 데모하는 일들도 많이 있어가지고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근데 이제 더 어려운 거는 더 장기로 더 1년, 2년을 또 머물러야 되는데 이게 더 어려운 거예요. 안식관은 보통 한 2달 정도 이렇게 사용을 하고 가도록 로테이션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건데 그나마도 적은데 그나마 많은 선교사님들이 장기로 머물 곳이 없다라고 하는 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주택 문제에 대해서도 얼마 전에 이제 CTS에서 방송으로 이제 이 문제를 다뤘었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실질적인 주택을 어떻게 대비해야 되는지, 뭐 청약저축이라든지 아니면 공동주택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조금씩 이제 연구 중이고 길들이 조금씩 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잘 보셔야 되는데, 특별히 이제 중요한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온라인 사역의 증대죠. 그래서 디지털, SNS. 이제 이제 막 선교사로 준비돼서 나가야 될 전도사님들은 이 방송 기술을 좀 써야 되죠. 그래서 유튜브 올리는 것도 좀 알아야 되고, 줌이 또 뭐 보안 때문에 문제가 있지만 어쨌든 줌을 많이 쓰니까 줌을 쓰는 법도 좀 배워야 되고, 또 옛날에는 SNS를 이용을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노출될까봐. 근데 계정을 2개 해야 되겠죠, 이제. 그래서 선한 이웃으로 살아가는 SNS를 좀 보여주고, 한국 보여주기, 한국 맛배기, 뭐 이런 SNS 좀 할칠 줄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한국에 이렇게 와서 중국하고 인도 선교사님들이 추방과 비자급을 당할 때는 그래도 힘들었으니까 우리 교회에 와서 말씀 전해주시고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 코로나 때는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들어와서 교회 가려고 그래도 교회에서 오지 말라 그래요. 코로나 때문에 우리도 못 모이는데 선교사님 오시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있어서 참 어렵죠. 근데 어쨌든 이런 시기에 선교지에서도 이런 SNS나 방송이나 이런 글들을 잘 또 할 줄 아는 방송도 기획화될 수 있고, 그래서 디지털화된 선교사가 디지털화된. 그래서 이것도 이제 제가 주석에는 우리
그 과학자 선교회가 있어요. FMNC라고 여기 분들하고 디지털 비전 트립에 대한 방송을 찍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디지털을 어떻게 할지 또 이제 저희 KWMA에서는 이제 방송 장비를 저렴하게 구입해서 가져갈 수 있는 방법. 아까 적정 교육, 적정 기술에서도 탭을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탭은 사실은 노트북하고 스마트폰의 중간인데 사람들이 다 쓰다가 그냥 다 꽂아 놓는 게 많아요. 그래서 이 탭들을 좀 저희가 모아놓을 캠페인을 하고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탭들을 선교지의 교육 기자재로 쓸 수 있도록 준비하는 일들을 계획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방송이나 기자재나 이런 거 조금 민감하게 여러분들이 움직이셔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선교 교육의 중요성이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이번에 이 부분을 이렇게 설계를 한국교회에다가 제안을 하려고 그래요. 지금 선교제가 제일 어려운 게 먹고 방역하는 것도 힘들지만 이제 이게 조금 지나면 교육에 대한 요소들이 많다. 근데 지금 학교 교육도 학교에서 모이기가 어려우니까 아이들이 방치되어 있어서 좀 전에 설명했듯이 적정 교육, 적정 기술로 예를 들면 아프리카 오지에 전기가 없으니까 태양열로 전기를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만든 전기를 그 인트라넷으로 잘 연결해서 탭으로 이렇게 그 패드를 나눠주고 그 안에 교육 콘텐츠가 들어가 있고 그리고 그 교육 콘텐츠를 아이들에게 주면서 사용 방법을 알려줘서 하루에 교과 과정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게 이제 적정 교육, 적정 기술이었는데 요거를 이제 단기 선교팀하고 연결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또 청년들이나 또 젊은 층들에게 이 적정 교육 퍼실리테이터, 촉진자 교육을 과정을 만들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 교육 과정이 모였고 또 뭐가 안 되고 업그레이드를 어떻게 하는지, 탭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또 고장나면 어떻게 하는지를 교육시켜서 그 사람들 준비해 놓고 그리고 앞으로 디지털 단기 선교팀. 그래서 선교사님들 같은 경우도 사실은 사역이 많기 때문에 이런 거 잘 못 배워오잖아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을 디지털 멘토가 되어주는 거죠. 우리 단기 선교팀이. 그래서 선교사님 동영상 몇 분짜리 한번 만들어 보세요. 요거 좀 수정해 주세요. 방송 장비 사용해 보세요. 요거를 계속 코칭해주는 요 역할들을 단기 선교팀들이 해주고 또 이제 코로나 풀리면 또 가고 뭐 안 가도 상관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선교 교육 시스템이 많이 나타나고 이거를 이제 선교사님들 재교육이나 또 연장 교육에서도 신입 훈련에서도 중요하게 이제 우리가 해야 될 미래의 중요한 사역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적정 교육에 대한 얘기도 KWMA 방송 콘텐츠에 다 올려놨고 또 디지털에 대한 얘기도 다 올려놨기 때문에 여러분이 좀 시간 날 때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마 이제 앞으로 유학생이나 이주민, 또 이제 우리나라 난민도 좀 많이 들어오고 있는 추세이긴 하지만 이 이주민 유학생들은 굉장히 많죠. 지금 이제 더 많아질 거예요. 한국이 방역이 잘 되어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좀 어렵지만 앞으로 유학생들도 아까 제가 서울대 사례 말씀드렸듯이 많아지고 있고 이주민들도 계속 많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을 저희가 잘 봐야 되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저희가 새롭게 가지 않아도 선교제를 가지 않아도 오고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여력들이 많이 있는 그런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현재가 되고 있고 앞서가는 이제 한국 시스템을 많이 주목을 하죠. 그래서 이번에 K방역, 뭐 의료 시스템, 최근에 어떤 교회 때문에 또 확진자가 많이 늘었는데 지금 어쨌든 100명대로 일단 뭐 줄었다고 얘기도 하고 또 이런 거를 이렇게 한국이 이렇게 방역하고 이겨나가는 모습들이 계속 뉴스입니다. 선교사님들에게 들어보면 정말 너무 부럽다는 거예요. 어느 나라는 그 아프리카 어느 나라인데 코로나가 제로래요. 그래서 어떻게 그대로 되느냐 그랬더니 검사를 안 한대요. 검사는 언제 하냐? 아프면 한대. 언제 하냐 그러면. 근데 안 아프대. 그러니까 말이 되게 이상한 거예요. 근데 거기에 비하면 한국은 계속 검사나 방역을 잘해 나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한국을 보는 눈들이 많이 달라졌죠. 근데 중요한 건 이제 K-POP 최근에 방탄소년단도 그 다이너마이트라고 하는 곡으로 빌보드 연속 102주차 올라갔고 블랙핑크도 아이스크림이라는 곡으로 지금 13위까지 올라갔어요. 한국 가수가 이렇게 세계적으로 올라가는 거는 정말 기적인 것 같아요. 저번에 사우디아라비아에서도 코로나 때 공연 금지를 했는데 제가 알기에는 방탄소년단이 왔을 때는 막 뭐 거의 뭐 5만 명이 섰다고 해요. 방탄소년단이 그 스테디움에서 공연할 때 최대로 할 수 있는 크기가 5만 명, 6만 명인데
요번에 그 온라인으로 방탄소년단 콘서트를 했는데 75만 명이 등록을 했다나? 뭐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더 많아지는 그런 거죠. 지금 이제 저희 이제 선교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지금 뭐 유럽이나 미국의 선교계 지도자들도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 많이 지금 뭐 그냥 간망을 하고 있는 상태예요. 어떻게 할지 모르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위대한 시기에, 이 힘든 시기에 우리 한국이 세계 선교에 정말 기여할 수 있는 기회가 된 것 같아요. 저희가 잘 방역하고 잘 온라인이나 디지털이 강하기 때문에 지금 흐름에 저희가 최적합화되어 있어요. 선교계 리더들은 지금이 오히려 선교를 할 수 있는 최고의 기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다 어려워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보고 있는 이 시기에 우리가 한류, 교회, 선교, 방역 시스템 이런 것들을 잘 연기를 하게 된다면 선교에 좋은 결과들을 볼 수 있는 기회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는지를 이제 좀 더 디테일하게 좀 들어가서 제가 이제 담당을 하고 있는 KWMA의 미래한국선교개발센터에서 하는 사역들을, 미래 사역을 어떻게 개발하냐. 저희는 이제 사실은 뭐 미래를 뭐 학술적으로 연구하고 그러기보다는 실제적으로 우리가 미래에 할 수 있는 액션을 좀 더 강조해서 사역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의 샘플만 좀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요. 첫째는 다시 복음 앞에 미션 3040 컨센서스라고 하는 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한국에 와보니까 옛날에 저 때만 해도 막 진짜 유명하신 목사님이 막 그냥 선교 얘기하셔갖고 그때 얘기했던 뭐 김준건 목사님, 하용준 목사님, 이동훈 목사님 이런 분들이 선교를 가든지 아니면 보내든지 해야 된다 이런 의무감이 빠져 있으세요. 그래서 그게 지금의 5, 60대의 교회 지도자, 선교계 지도자, 선교사들의 그런 연령도 많이 있는데 그러나 중요한 건 지금 30대, 40대가 선교를 해야 되는데 30대, 40대가 지금 그런 메시지들을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좋은 목사님들의 말씀을 듣고 있지만 목사님들이 전해주는 말씀 속에는 선교에 대한 말씀들이 옛날보다는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이들은 보니까 재밌어요. 30, 40대의 그 흐름을 보니까요. 한국에서 30, 40대가 살려면 대출을 좀 다 받아야 돼요. 대출을 다 받아야 되다 보니까 빚이 막 1억, 2억씩 다 갖고 있고 월급이 3, 400 돼도 4, 5일 만에 다 빠져나가더라고요. 교회에서 뭔가 선교적 참여를 하려고 해도 자꾸 돈이 드니까 부담스러워하고 돈을 많이 쓰는 아이예요. 자녀들을 막 그러면서도 유모차는 막 200만 원 막 이렇게 크게 쓰고 또 여러 가지로 뭐 여행도 잘 다니고 펜션도 잘 가고 막 이런 먹거리도 막 먹방도 많이 하고 그런 흐름들이 있어요. 근데 이들이 교회에 와서 선교 동력이 되어야 되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이들이 되게 중요하다 생각이 드는데 제가 이렇게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제가 이제 동안교회 청년부에 이제 부교육자로 선교 담당, 청년 담당으로 있었는데 그때 이제 청년들이 항상 했던 모임이 있어요. 선교 R&D 그룹이 있었어요. 이 친구들은요. 토요일 날 1시에 모여서 저녁 9시까지 저녁 먹기 전까지 하는 얘기는 동안교회가 어떻게 하면 선교할 수 있을까? 저녁 먹고는 동안교회는 왜 아직까지 선교를 많이 못하고 있을까? 요 얘기를 2년 동안 변함없이 계속했던 친구들이었어요. 그 평균 출석이 한 40명 됐는데 16명이 선교사로 나갔고 11명이 목사가 됐어요. 굉장한 그룹이죠. 근데 제가 이 친구들을 10년, 20년 있다 만나고 보니까 이 친구들이 지금 30, 40대가 돼 있는 거예요. 선교를 잘했던 친구들도 있지만 돌아온 친구들도 있었고. 근데 그 눈으로 보니까 한국에 이 친구들 같은 사람들이 너무 적은 거예요. 이 친구들이 잘 움직였으면 좋겠다. 근데 이 친구들하고 얘기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정말 그 컨센서스. 저도 사실 이 단어 어려워서 잘 몰랐는데 그 어떤 분이 또 어떤 또 S 기업에 많이 다니시는 분들이 이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콘센서스가 뭐냐. 콘센서스가 없다. 서로 이야기를 하면서 합치되는 뭔가의 얘기인데 소통이 없었다는 얘기죠. 적용을 해보면 선교계의 소통이 많이 부족했습니다. 선교 전문가들, 선교 리더십들이 선교 계획을 짜서 이렇게 합시다라고 으쌰으쌰 했지만 그 의사소통하고 선교 결정을 하는 구조 속에 우리 30, 40대나 젊은 층들이 들어가서 이야기할 수가 없었던 시기가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아쉬운 얘기지만 선교계를 표현하는 말이 55세의 중년 남자가 25세의 여성을 위한 세미나를 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이 아쉬움이 좀 있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분들이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끌어내야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컨센서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선교계 얘기를 쭉 하고 그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달라는 거 얘기를 하는 거죠. 제가 포항의 어느 교회 가서 이제 3, 40대를 놓고 이제 강의를 했어요. 그 어느 오지에 계신 선교사님들이 이제 선교하다 너무 힘들어서 그만두려고 하는데 영상을 보니까 너무너무 좋은 영상이라고. 근데 그 선교사님은 찍는 것밖에 못한다고. 그런데 그 영상을 받아다가 여러분들이 편집을 좀 해갖고 백그라운드 음악도 입히고 자막도 입히고 영어 자막을 하든지 중국어 자막을 하든지 힌디어 자막을 하면 영국 부자가 후원할지 미국 부자가 후원할지 중국 부자가 후원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선교사님 우리 박말래 할머니하고 손녀가 그 프로그램 만들어서 올리는데 팔로워가 막 100만 명이라고 그러잖아요. 유튜브 구글 CEO가 막 만나러 오는 분이 됐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손자 역할을 좀 한국교회 3, 40대가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강의 끝나고 한 5명 정도 가정이 유모차 끌고 와서 막 물어보는 우리가 그거 하면 안 되냐고.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우리 한국교회 안에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그냥 막연하게 이거 하시오 저거 하시오 가자 앞으로 돌격 앞으로 할 때는 지났고 그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을 잘 이야기해주고 들어주고 선교적 동력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중요한 얘기죠. 그래서 제가 사실은 조금 더 연구한 게 이 학교였어요. 주재원 선교학교. 저는 이제 인도에 있었는데 저희 교회 주재원들이 많았거든요. 주재원들이 참 고급 인재들이었어요. 언어도 되게 잘해야지만 주재원으로 나올 수 있고 현장에서 선교사님들하고 같은 그 상황을 겪어요. 좀 뭐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 사는 거 뭐 돈 많이 벌고 이런 거는 좀 다르겠지만 더운 선교지에 파리 목이 같이 있고 먹거리 힘들고 어려운 그 선교지를 같이 겪더라고요. 선교사들을 만나면 제일 선교사 마음을 그래도 잘 이해를 해줘요. 이 사람들을 선교지에 왔을 때 훈련시키기보다는 선교사 되기 전에 미리 선교 교육을 하는 시스템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주재원 선교학교라고 하는 프로그램들을 한번 꿈을 그려봤었어요. 그래서 종로나 이렇게 도심과 강남에 주말에 이제 이런 주재원 선교학교들을 만들고 그래서 이 주재원들을 그냥 대기업의 그런 사람들로 보내는 게 아니라 선교학 석사로 선교지를 보내고 그리고 한국교회에 좋은 거는요. 이분들이 3년 정도 있다가 또 다시 본국으로 들어와요. 그러면 계속 그분들이 여러분 교회에 또 선교부의 리더로서 일을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면 선교지도 갔다 왔고 선교 마인드도 있고 글로벌화 되어 있기 때문에 한국교회에 좋은 자산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재원 선교학교인데 이건 제가 이제 구TV에 칼럼을 쓴 내용이 있어서 여기 이제 요 주제로 여러분이 주석에 나와 있는 거 한번 들어가서 보시면 더 자세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청년 선교사 개발 모델이죠. 그래서 청년들을 생각을 할 때 선교사님들의 그런 어떤 언저리 일부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청년들이 많이 힘들어요. 그런데 제가 잘 되는 선교단체를 연구를 해봤더니 거기에는 뭐 생활비나 먹는 것, 자는 것 너무 적어요. 그런데 좋았던 게 뭐냐면 청년들의 자발성이 있었어요. 청년들에 대한 사역들을 존중해줘요. 청년들이 아이디어 낸 것을 그 단체가 받아들여서 청년들 스스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거예요. 저는 그런 면에서 해외에 우리 청년들이 이제 코로나 시대 이후에 비자 문제로 가기가 너무 어려워요. 선교사들은. 그러면 이제 청년들이 그 사역을 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게 되게 중요할 것이다. 그래서 인도의 그 많은 한인 기업에 우리 청년들이 좀 와서 기업에 취업도 하고 취업을 해서 직장 생활도 하고 또 회사에서 월급도 주고 비자도 주잖아요. 그리고 또 시간 날 때 선교사님들을 돕고 사역할 수 있는 이 모델이 있는데 지금 저희 같은 경우도 인도에 이제 예를 들면은 사람들이 인도 막 무시하거든요. 근데 인도 지금 진짜 우리나라보다 훨씬 일찍 그 인공위성도 띄웠고 2013년도에는 그 화성에 탐사선도 보냈습니다. 그리고 10대 미국 기업의 절반 이상이 다 인도 CEO들이고요. 또 우리 교회에 이렇게 일하시는 집사님, 이 집사님 같은 경우도 인도의 대학을 나오고 그 다음에 인도에서 우리 한국 기업에 들어가서 저희 교회 이제 재정부도 담당하고 찬양인도도 하고 청소년부도 섬기고 또 잘 된 좋은 집에 이게 인도 집들이 좋아요. 예, 주재원들이 있는 집이 좋은데 이런 집에서 이제 방 하나를 예배당처럼 이렇게 내놔서 현지인들도 사역하고 섬기는 일들이 있는데 많은 청년들이 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 모델을 또 군인들한테 좀 가서 좀 알려주고 싶어요. 그래서 뭐 유엔도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TO도 있고
영국에 지금 간호사 뽑는 것도 지금 청년들한테 기회가 많이 있는데, 이런 기회들을 우리 전도사님들이 좀 잘 알아가지고 이 청년들을 좀 이렇게 해외로 보낼 수 있는 디딤돌 역할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미래한국선교개발센터에서는 기업 모델을 많이 이제 만들죠. 그럼 한국 교회는 좀 당분간 어렵겠죠. 힘들고 어려운데 기업에서는 사실은 해외 진출에 대한 꿈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제가 알기에는 뭐 어느 방송국의 특파원도 뭐 20개국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국제단체의 해외 파견 근무 나라도 50개국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 선교사들은 지금 172개국에 나가 있잖아요. 공식적으로. 비공식적으로 더 많이 또 여러 지역이 있는데. 그럼 그곳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죠. 그래서 기업은 그쪽에 선교사님들하고 협업을 좀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아까 비자 문제 관계 때문에 뭐 사업하시는 분들이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저한테 이제 아이디어를 갖고 있는 게, 어느 한 기업에 그 생수 중간업체가 있어요. 그 중간업체라 이제 만들고 이제 이렇게 포장을 또 뭐 브랜드를 하나 보죠. 근데 이 기업에서 이제 생산이 많으니까 이제 매출이 되면서 이제 수익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뭐 막연하게 선교사님들 안식간 뭐 그렇게 쉼터 제공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좀 더 저 구체적으로 제가 이제 네팔에서 공문을 하나 받았는데, 코로나 때문에 우리는 마실 물이 없는데 뭘 손을 씻으러 그러냐 이런 얘기를 하는 공문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런 물탱크를 좀 한 1000개 보내달라 얘기를 했는데, 저는 이 물탱크 보내달라고 하는 이 프로젝트는 이 한국에 있는 기업하고 잘 맞추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기업이 선교를 할 수 있도록 연구하는 사업 모델들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뭐 제빵 학교를 하든지 방송 학교를 하시든지 또 여러 가지 기업 모델들을 개발을 하고 있죠. 그래서 기업 모델을 하고 산학 협력 뭐 이런 식으로 중간에 또 이제 저희 미래한국선교개발센터가 혹시라도 갑과 을이 되지 않도록 중간에 좀 개입을 해서 선교사님에게는 선교사님대로, 기업에는 기업대로 계속적으로 업그레이드 할 수 있도록 이런 프로그램들을 제안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선교사 공동주택 같은 경우도 이제 은퇴 선교사님들 같은 경우에는 정부는 지금 이제 다문화 또 이주민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다문화 사업에 굉장히 초점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다문화 사역을 하려면 뭐 3개월 교육을 하고 그리고 뭐 해야 된다 뭐 이렇게 제도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지만 선교사님들이 보는 입장에서는 현지어를 너무 잘 하시잖아요. 현지 문화도 잘 알고. 인도네시아에서 30년 오신 사역하신 분이 한국에 와 있는 저쪽 김해에 가면 인도네시아 사람들이 뭐 7, 8만 명이 지금 있대요. 거기 가서 인도네시아 말 잘 알고 인도네시아 사람들 먹는 거 잘 알고 그러면서 그들과 같이 살아주면 이분들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도 연구하고 지금 이제 임대주택 같은 경우는 청약저축으로 이렇게 올라가고 있지만 사실은 당첨되기도 쉽지 않죠. 근데 요거를 이제 또 저희가 대안을 좀 찾았어요. 그래서 대안도 좀 찾았고 또 바라기는 이제 정부에다가 좀 제안을 해서 KWMA가 이제 정부 교섭단체이기 때문에 선교적으로 일을 해서 우리 선교사님들은 주택 문제가 어려우니까 지금 이제 제가 법을 다 뒤져봤어요. 그 임대아파트법 그랬더니 해외에서 무슨 일로 공헌한 자는 지방자치단체가 추천할 경우에는 임대주택을 주게 돼 있다. 뭐 이런 항목이 있는 거예요. 북한에 뭐 세터민 주고 뭐 이렇게 주는 것처럼. 그래서 이걸 좀 법을 좀 잘 살려가지고 우리 선교사님이 바로 이제 임대주택 갈 수 있도록. 그리고 제가 이제 공동주택도 연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15가정, 20가정이 어떤 프로젝트를 갖고 지방에 있는 마을에 또 프로젝트를 갖고 있으면 정부 지원이 있는데 제가 최근에 이제 금산에 갔다 왔더니 금산 별무리 마을, 별무리 학교가 이 모델을 적용을 한 거예요. 농림부에서 금산에 이런 프로젝트를 교사들이 제대로 된 대안학교를 하겠다 그랬더니 15억을 지원을 했고 여기 뭐 전기, 뭐 도로 뭐 이런 걸 다 지원을 했고 금산시에서 또 얼마를 지원을 해서 학교가 잘 만들어졌죠. 근데 이거를 선교 마을로, 선교사 마을로 우리가 좀 잘 기획을 한다면 또 주택 문제 또 해결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개발도 저희가 좀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건 이제 선교사가 누구인지를 이제 잘 우리가 알려야 되죠. 그래서 지금 이제 제가 기독교 5개 방송국 PD들 만나고 국실장 만나면 항상 얘기해요. 선교사님들 얘기가 좀 더 잘 됐으면 좋겠어요. 선교사님들 얘기 나오는 거 보면 막 진짜 어려운 막 쓰레기 마을에만 사시는 것 같고
다치고 힘든 아이들만 알아주고 막 그런 모습만 계속 방송에 보여주니까 그렇지 않은 선교사님들은 선교사 같지 않다는 거예요. 특별히 본부 선교사들은 편안하게 일한다. 뭐 이런 생각들도 한국계에 많이 있는데 뭐 한인교회를 하시는 분들 또 에큐메니컬 사역을 하시는 분들 다양한 선교사님들이 있는 것들을 다양하게 좀 알려서 다양한 선교사역 동력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사실은 그래서 석사 논문이 선교행정 비교예요. 그래서 선교단체나 교단이 어떻게 선교사를 지원하는지를 그 선교행정을 연구해서 이제 논문을 석사학위를 받았고 그걸 받고 이제 총회 본부로 와서 이제 본부 선교사로 했는데 본부 선교사 와서 해보니까 이 행정도 중요하지만 선교단체 리더십이 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선교단체 리더십은 그냥 잠깐 한국에 온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이걸 위해서 정말 구체적으로 준비하고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를 제대로 아는 사람들이 선교 행정 리더십으로 교단 본부나 선교단체를 이끌어줘야지 이게 일을 많이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가지고 이제 박사 논문을 마쳤는데 아유 또 이제 인도에 있다 한국에 와보니까 인공지능, 뭐 딥러닝, 빅데이터 이런 게 또 많은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 또 이걸 또 연구를 해야지만 앞으로 향후 10년의 선교를 대비할 것 같아서 지금 이제 공부를 좀 더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이제 PhD 다음 논문이 이제 인공지능 시대의 선교 사역이라는 주제로 이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좀 전문적으로 연구를 하고 공부를 하고 특별히 이제 연구도 중요하지만 선교사님을 좀 사랑하는 마음으로 선교사를 사랑하면 일이 보인다는 거죠. 저도 인도에 있을 때 여러 선교사님들 아프고 힘든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특별히 이제 어떤 선교사님은 저희가 이제 교회 개척한 지 얼마 안 됐어요. 뭐 교회 재정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 선교사 자녀가 한국으로 이제 공부를 더 하려고 이제 부모님은 선교지에 있고 아이들끼리 와서 지방에 이제 학교를 가야 되는데 이제 애들만 떼놓고 가는 것도 얼마나 힘들어요. 고등학교 1학년, 2학년인데. 근데 이제 보내놨는데 애들끼리 이제 기숙사 들어가는 게 돈도 어렵고 그러니까 그냥 자기들끼리 방을 얻어서 살림을 하고 이제 하라고 이제 한 거예요. 근데 애들이 여러분 알다시피 뭐 자기들끼리 살림하는 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고등학교 1학년 아이들이. 근데 이제 애들이 엄마 아빠한테 메일을 보낸 거죠. 엄마 아빠 우리가 쓰던 짐 그래도 6년 썼는데 빨리 보내달라고. 그게 있어야지 우리가 뭐 하지 않아요.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부모님들이 짐을 싸니까 박스가 20박스가 나온 거예요. 근데 20박스를 항공으로 보내려니까 또 몇백만 원이 나온 거야. 한국에 가는 비행기표, 뭐 보내는 거, 집값, 뭐 학교 등록비 그냥 돈 너무 많이 들었는데 또 이제 하려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선교사님이 와서 막 하소연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어떻게 하냐고. 근데 이제 말씀드렸지만 사랑하면 일이 보인다고 선교사님들 놓고 기도하고 하나님 우리 교회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했더니 마침 그때 우리 교회에 단기 선교팀이 20명이 왔어요. 저를 위해서 막 바리바리 싸갖고 왔는데 다 주고 가니까 갈 때는 빈 가방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부탁을 했어요. 우리 선교사님 짐을 20박스를 하나씩 가져가갖고 인천공항에서 택배로 보내달라고. 아유, 그랬더니 그냥 일이 그냥 바로 해결됐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경험해 보니까 선교사를 사랑하면 일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뭐 다른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여러 가지가 많이 있는데 시간상 그거는 말씀을 못 드리고 여러분들 뭐 추방과 비자고보 선교사님들 많이 힘들죠. 전도사님들이 그 부분들도 좀 잘 알아야 되는데 뭐 예를 들면 뭐가 힘들까요? 라고 했을 때 제일 힘든 거는 다른 것보다는 예배 드리러 갈 수 있는 것이 정말 없어요. 추방 비자를 당했다 그러면 좀 어렵고 힘들다라는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교회에서 이렇게 좀 안아주고 포옹하고 이렇게 수용하기보다는 우리 또 원래 보내던 선교사님이 계신데 또 이렇게 와가지고 뭐 또 도와야 되나 이러기 때문에 교회에다 어렵고 그러기 때문에 부담스러워 하시더라고요. 저도 한 2년 동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인도에서 비자 거부 당하고 뭐 그런 문제들. 또 선교사 자녀가 안식관이 뭐 2개월 이상 못 사는데 그 학교에 동사무소에 등록을 하고 가까운 학교를 등록을 하려면 월세 계약서나 뭐 무상 임대차 계약서를 학교에 동사무소에 제출을 해야 되는데 안식관 주인들이 그걸 해주기가 좀 어렵죠. 선교사님들이 또 짐을 또 구해서 살고 이런 여러 가지 것들. 최근에 제가 이제 하고 있는 거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도 그렇고 추방과 비자 때문에 선교사들이 한국에 많이 왔는데 이 한국 생활이 너무 헤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KWMA에서 한국에 왔을 선교사들을 위해
선교사의 슬기로운 고국 생활이라고 하는 책을 이제 지금 만들어서 거의 이제 완성돼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 한국에서 뭐 어떻게 지내는지 뭐 그런 걸 저도 보니까 한 1년은 꼬리표가 따라다녀요. 뭘 하면 어색하니까 외국에서 오셨어요? 이런 얘기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이제 잘 해놨죠. 뭐 예를 들면 뭐 CGV는 뭐 KT 라인이고 메가박스는 SKT 라인이다 이런 거 안 가르쳐 주는데 살아보면 알 수 있는 건데 이런 것들을 좀 선교사 자녀들에게 좀 알려주고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해야 되는 거죠. 제가 그래서 미래 한국 선교 개발센터는 이제 이런 일들을 위한 선교 R&D. 그동안에는 선교 R&D라고 하는 게 좀 막막했었죠. 근데 이제 저희 KWMA에서 이 일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 일을 위해서 이제 저를 또 불러주셔서 이제 같이 준비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4가지 이제 그룹 정도를 생각을 하고 있어요. 첫째는 이제 선교 전문가들도 중요하지만 일반 전문가들도 많은 것 같아요. 지난주도 고려대 교수님인데 유엔에서도 일도 많이 하고 또 뭐 코이카에서도 일을 하고 또 뭐 이렇게 정부 관계 일들도 많이 하시는 분이 또 어떤 분은 인테리어나 방송 쪽으로 잘 하시는 분이 그래서 그 전문가 어떤 단체의 어떤 분들이 오시면 아무래도 단체의 대표성을 갖고 얘기해야 되기 때문에 충분한 얘기가 좀 없어서 자유롭게 얘기할 수 있는 전문가 근데 이분들은 아까 제가 얘기했던 그 3040을 좀 중점적으로 그래서 컨센서스를 만들어낸 한국교회 미래를 새롭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 3040의 전문 집단을 이제 저희가 이제 준비를 하고 곧 이제 모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정부에서 이제 하는 박사학위 관련자들을 이렇게 관리하는 걸 이렇게 프로세스를 보니까요. 정부는 그래도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은 고급 인력이라 잘 관리를 하는데 우리 선교계는 정말 어렵게 돈 구해가지고 등록금 내고 박사학위 받아가지고 논문 다 썼는데 그 이후에 잘 안 되는 거예요. 물론 교수로 가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많은 좋은 논문을 위해서 연구하고 그런 분들이 계속 팔로우업이 안 돼서 제가 이제 방송에서 일단은 박사학위 논문 하시는 분들을 불러서 한 10가지 질문으로 뭐 이 박사학위는 왜 썼습니까? 어떻게 공부했습니까? 어떻게 기여하고 싶습니까? 이렇게 계속 묻는 작업을 할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한 분, 두 분, 10명, 20명 되면 그런 분들이 정기적으로 선교에 대해서 선교학 박사들이 얘기할 수 있는 R&D 그룹 하나 만들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이제 합신에도 그 합신 미래선교 R&D 뭐 이런 팀이 이제 만들어지고 있고 고신에서도 지금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CCC에는 미래개발팀이 만들어져 있고 또 일반 미래연구팀들이 있는데 그 미래연구팀의 장들이나 실무자들 미래를 연구하신 분들이 정기적으로 좀 만나서 정보를 좀 공유하면은 굳이 뭐 한 사람이 다 할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좋은 미래 선교 전략을 만들어 갈 수 있겠다. 이제 이렇게 이제 R&D 그룹을 만들고 마지막으로 이제 이건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데 이 모든 R&D를 해야 되는 사람들은 여러분들이잖아요. 전도사님들, 신학생들, 그 다음에 청년들. 지금도 선교를 가려고 막 직장 다니다가 그만두고 선교지를 못 가고 그냥 빙빙 도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청년들, 또 미래의 어떤 그 일을 할 수 있는 젊은, 요거는 20대, 30대를 중심으로 R&D 그룹으로 청년들 얘기. 저도 요새 많이 배워요. 여러분 해자답다가 무슨 말인지 아세요? 해자답다? 예, 창렬이답다. 아세요? 우리 방송 찍으시는 한 분은 알고 한 분은 이게 뭔 얘기인지 하는 얘기를 하는데 그거를 잘 모르면 대화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요새 해자답다 뭐 그것도 들고 뭐 다시 여러 가지가 많이 있는데 그들의 언어로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들의 방법으로 선교할 수 있도록 돕는 그 젊은 R&D를 구성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성을 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참여하시면 좋겠고요. 제가 미래 선교 준비의 키워드로 이제 4가지 정도를 뽑아봤어요. 일단 아까도 얘기했지만 디지털화된 선교사가 필요하고 미디어, 방송에 대한 또 일을 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이제 융합이에요. 통섭, 콜라보. 나만 잘하는 게 아니라 남이 뭘 잘하는지를 잘 보고 그 사람을 잘 나와 협력해서 내 에너지를 맞춰서 동력화되는 거. 이게 이제 키워드가 될 것 같고요. 네트워크이죠. 그리고 이제 조금 생소하지만 퍼실리테이터라고 하는 이 퍼실리테이터 역량 개발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촉진자잖아요. 여러 많은 사람들의 역량들을 한 방향으로 정렬해서 조직화해서
이걸 잘 끌어서 새로운 넥스트를 갈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는 퍼실리테이터 역량을 개발하는 게 필요하죠. 그래서 이제 이 부분도 전문가들이 좀 이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이제 기술을 잘 익혀 놓으시면 좋은 거죠. 참고로 이제 요거는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교장 선생님들을 모아놓고 학교 성폭력 미투에 대해서 이 결론을 얘기하려고 할 때 교장 선생님들 막 서로 막 얘기하잖아요. 좋은 퍼실리테이터가 선생님들끼리 다 얘기를 하게 해서 방향을 정해서 그 분야를 통해서 어떤 결론을 나갈지를 제시해주는 그런 기능이었거든요. 아마 이 선교도 앞으로 혼자 선교하면 안 되고 같이 선교해야 되기 때문에 소통을 하면서 이런 퍼실리테이터 기능 하실 분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도 이제 인공지능 시대 선교사학이라고 하는 부분의 논문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 왓슨이라고 하는 프로그램 이 프로그램을 의사들이 많이 쓴다는 거예요. 의사들이 많이 읽어도 의학서적을 200권을 못 읽는데요. 그런데 왓슨은 보통 2만 권, 제가 2년 전에 얘기 들었을 때 2만 권이니까 지금은 뭐 4만 권, 6만 권까지 다 읽죠. 그래서 뭐 환자의 상태, 또 먹는 습관, 체중 조절 뭐 이런 거를 다 이렇게 치면 이 환자에 대한 진단, 확진 검사를 주로 이제 왓슨이 한다는 거예요. 저는 이제 이걸 들으면서 선교사도 그러면 이걸 대비해야 되겠다. 선교사님도 자기 기도 편지나 또 사역 보고들을 잘해서 어느 정도 컴퓨터나 인터넷에 노출이 된 분, 왓슨이 하는 게 이런 병이 어떻게 되나요? 라고 얘기했다면 앞으로 미래에는 한 5, 6명 동호회 사람들이 야 진짜 우리 제대로 한번 선교해보자. 누구랑 할래? 우리 재능들은 이렇게 있고 우리 나이가 이렇게 있고 우리가 관심하는 지역이 이렇게 있는데 이 지역에서 제대로 하는 선교사님들과 우리가 무슨 사역을 할 수 있는데 이분을 검색해줘 라고 할 때가 올 것 같아요. 그러면 교단 선교부나 선교단체 없이도 막 직접 할 수 있는 이 시대가 또 올 수 있는 시기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안 온다 하지 말고 대비하고 그럼 선교사님들이 앞으로 그런 시대를 어떻게 대비할지 또 비공개 국가에서는 또 어떻게 할지를 우리가 잘 대비를 해놔야 되는 거죠. 자, 이런 여러 가지 얘기들 쭉 오늘 나눴는데요. 저는 이제 두 가지 말씀, 디모데후서 2장 20에서 21절 준비된 일꾼,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릇의 퀄리티를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준비됐냐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전도사님들이 금그릇인데 쓰레기통 담으면 쓰레기통이에요. 그런데 나무그릇, 질그릇인데 보석을 담아놓으면 보석함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도사님들이 지금부터 잘 준비돼. 하나님은요, 준비한 사람을 꼭 쓰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보다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명하신 거.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선교지에 있다 보니까 너무들 하고 싶은 일이 너무 많으세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 때문에 질서도 깨지고 갈등도 생기고 많이 어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내가 하고 싶은 일보다는 그걸 내려놓고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하신 일을 잘 찾아서 그 일에 묵묵히 순종하는 게 이게 선교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까지 얘기를 좀 많이 들었는데요. 제가 여러분 이제 놓칠까봐 이제 제가 강의 5페이지인데 정말 저희 교단 신학교 가서 할 때보다 정말 힘들었어요. 2배, 3배 더 많이 준비하고 그 다음에 더 많이 고민하고 PPT도 더 많이 했어요. 일부러 여러분 지루해 하실까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주석 자료에 내온 그 내용들을 잘 보시고 저는 제 강의 AS 하는 그 원칙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좀 이렇게 질문 추가로 하고 싶고 더 알고 싶으신 분이 있으면 언제든지 제가 AS 해드리니까 질문해 주시면 좋겠고요. 지금 이제 질문 들어온 것이 몇 개 있었어요. 그거 한 10분 얘기하면은 제가 마칠 것 같은데, 아까 이제 그 전도사님들 부교육자 생활을 하다가 선교사로 가려고 하면 정말 물리적으로 힘들어요. 저희 교단에는 영어 시험을 봐야 돼요. 영어 시험 봐야 되는데 토플이나 이런 걸 봐야 되는데 저희 아이들이 토플 토익 하는 거 보니까 이게 보니까 영어 성적보다도 기술인 것 같아요. 어떤 면에서. 그러니까 시간을 내서 학원을 다녀야 되고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기가 부교육자 생활하면서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틈틈이 여러분들이 교단의 선교 신학이나 선교 정책이나 선교 운영 규정을 잘 보시고 내가 좀 이렇게 뭘 해야 될지 그때 가서 막 다급하게 준비하면 어려워요. 특별히 또 말씀드리는 거는 여기 합동신학대학원은 선교단체에서 옛날에 많이 왔어요. 지금도 그럴지도 몰라요. 그래서 막 선교단체 출신인데 막 신학을 하려고 여기 왔다가
목사가 됐는데 목사가 되고 다시 선교단체로 돌아가서 선교사 되고 싶어서 가시는 분이 많아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목사가 되면 목사가 되는 것은 목회를 하든지 사역을 해서 이게 노회나 총회에 유지가 되어야지만 목사직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생각을 안 하고 돌아가는 거예요. 옛날의 모습으로 돌아갔는데 선교단체에서도 옛날에 평신도였는데 목사님이 돼서 돌아왔어? 그러면 또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일단 우리가 신학을 공부하고 신대원생이 되고 목회자가 됐다고 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목사라고 하는 이 직과 자리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잘 생각하면서 우리가 앞으로 가야 되는 길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지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도 막 신대원 때 이런 강의 안 듣고 막 이렇게 하다가 막 부목사 막 10년차 되셨다가 갑자기 선교사 가려고 했더니 막 받아야 될 선교 훈련도 많고 사모님도 훈련 받아야 돼요. 갑자기 영어도 공부해야 되니까 그거 버거워 갖고 선교를 못 나가시는 분도 꽤 많으세요. 그러니까 교단으로 안 나가고 단체로 안 나가고 막 어떨 때는 개인으로 가시는 경우도 있어요. 개인으로 가셔서도 잘 하시는 경우가 있겠지만 여러분 교단의 일들을 잘 연구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질문 온 거를 제가 이제 보니까 그 비즈니스 선교에 대한 대책이 좀 있으면 좋겠고 혹시 KWMA에서는 이런 부분에 뭐 어떤 그 없냐라고 얘기를 한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그 비즈니스 하시는 그 단체들이 있어요. IBA라고 그런 단체에서도 비즈니스 선교사에 대한 얘기도 많이 있고 또 비즈니스 선교사들 지원하는 시스템들이 뭐 있습니다. 정보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느 브랜드에서는 선교사가 현장에 나가면 몇만 불을 지원해서 기술도 전해주고 도와주는 네트워크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중요한 거는 이런 프로그램들 자질을 갖고 있는 분들을 잘 보여주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각주 28번이 볼까요? 네. 각주 28번 발제는, 영어로 쓴 거 아닙니다. 저희가 이제 한국 선교사님들이 모여서 공부하는 학교라 요 자료가 있습니다. 있어서 28번 발제 자료가 PPT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거 나중에 알려주시는 분에게는 그 은퇴 선교사의 그거거든요. 제가 이제 박사학위 때 발제한 자료인데 그거 한국말로 돼 있으니까 그것도 이제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정도 이제 질문이 더 없으신 것 같고, 특별히 아까 비즈니스 에듀 미션에 질문하신 분이, 교인들이 사업하시는 분이라는 건 연결을 하면 좋다고 그랬는데, 제가 있는 통합 측에는 선교 생명망짝이라고 하는 그 운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노회가, 선교 생명망짝의 동력이 되고, 그렇게 하는 이유는 노회 안에 아무래도 선교 본부 안에는 인력이 작아요. 10명, 5명밖에 안 되지만, 노회 안에는 사업하시는 분들도 많고, 기업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래서 그분들하고 매칭하는 거. 아까 제가 후반 강의에서도 그 기업과 선교를 연결시키는 프로젝트를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부분들을 계속 개발을 하고 또 네트워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어떤 교회는 정말 그 중소기업 하시는 사장님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한대요. 우리도 정말 좀 제대로 좀 이렇게 선교를 하고 싶은데 이게 연결고리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연결고리들을 좀 저희가 활성화해서 또 그 비즈니스 하시는 또 그 단체들이 또 있죠. 또 전국의 남선교회나 여선교회 이런 쪽도 저희가 좀 만나서 또 같이 협업할 수 있는. 그래서 아까 제가 키워드를 콜라보, 협업이라고 얘기한 게 바로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또 다른 분들이 또 있는데 개별적으로 뭐 이렇게 카톡 연결하셔서 질문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거 질문 또 제 카톡 요거 아이디 보시고 또 질문 이렇게 해주시면 어떨 때는 좀 빨리는 못 해드려요. 그렇지만 좀 시간 내서 하고 또 바라는 거는 합신에서도 저번에 이제 장신대 기독교 교육학과에서는 아예 학생들을 정기적으로 인턴 수업으로 저희한테 한 사람당 60시간씩 인턴으로 보내주기도 했고 또 신대원 학생들이 진로 상담을 위해서 KWMA를 보내주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리 만들어 드릴 수 있습니다. 저희가 제대로 밥값에는 식사비에는 제공을 안 하고 있지만 여기 와서 이렇게 노량진에 있으니까 선교 본부나 이런 데 와서 또 합신 본부에 가셔서도 여러분들이 경험을 쌓으시면서 일을 하시면서 이렇게 인턴 생활 하시면
또 선교에 대해서 보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한테는 오시면 제가 일이 좀 많아요. 그래서 언제든지 여러분 도와줄 일이 있으니까 여러분 함께 오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또 강의에 참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무 귀한 또 한국 선교의 귀한 인력들을 배출했던 합동신학대학원에서 또 우리 신대원 학생들 미래 선교에 대한 미래 선교를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를 이 시간 강의를 하였습니다. 우리 전도사님들 하나님께서 어렵고 힘든 시기를 맞이했지만 또 코로나를 겪는 1세대로서 코로나를 겪어가며 살아가는 선교사님들 후보생으로서 모두가 선교의 동력자로 한국 교회도 살리고 또 한국 교회뿐 아니라 세계 교회를 살리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일꾼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만남 주시고 또 많은 이야기 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